또 이번에 좀 말씀드릴 거는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요거 제가 요즘에 제가 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상담을 할 때는 뭐 중개사분들한테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객분들이 연락을 해서 안전한 계약인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계약에서 안전하게 봐야 될 부분들, 혹은 신탁이라든지 뭐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원리인데요. 빌라를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건축업자가 신축 빌라를 지을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예전에는 다가구로 해서 통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다세대를 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파는 거예요. 이게 뭐 건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도 있고 해가지고 요게 다세대로 지었을 때 훨씬 좀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세대로 많이 짓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빌라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지 돈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모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 10억이 든다 라고 하면은 10억을 내가 어디서 융통을 해가지고 짓게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은 은행이나 신탁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둘 다 어차피 대출을 하는 건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맡기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짓게 되면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건데, 이거를 팔기가 좀 어려워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판매가 좀 어렵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제도로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를 하게 되면 다 지어가지고 파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안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전세 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 계약을 시세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 시세가 아니라 매매 시세랑 비슷하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건축업자는 이 비용,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갭을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돈을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니까 명의를 주고 돈을 사는데, 이때도 약간의 돈을 지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를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노숙자라든지 신용불량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한 몇백만 원씩 주고 명의를 넘긴다. 이게 이제 신축 빌라의 매매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전세 세입자들이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년 뒤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 했는데 빌라 값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전세가가 떨어져 있겠죠. 내가 넣었던 것보다 좀 떨어졌다면은 집주인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면 되는데, 세입자를 받고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되는데, 이거를 못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산 집이 아니라 돈을 받거나 아니면 명의만으로 산 집이기 때문에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걸 경매로 넣어야 되는데, 경매로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안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용을 하는 게, 건축업자들이 보증보험을 이용을 하자 라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게 되면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2년 뒤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럼 보증보험은 일정 기준만 넘어간다면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전세가인데 좀 매매 시세랑 비슷하게 판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에 대한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신축이라서 좋기는 한데 한 몇천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이 잘 안 들어오려 하겠죠. 근데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자기가 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자기가 대신 내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 전세 계약하자, 넌 손해볼 거 없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꼬셔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자 지원비를 본인한테는 못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게 돼요. 가족, 엄마라든지 누나라든지 아니면은 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주게 돼서 실제로는 페이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을 하면서 다 안전하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는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사실 크게 나한테 손해보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제대로 안 갖춰졌거나 아니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중개사들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동네에서 중개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냐고. 저 건물 사장님도 내가 잘 알고, 이 건축주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중개사고 일어나죠. 그래서 계약하다가 가계약 같은 거 깨지고, 그 다음에 가계약 했는데 계약금 넣었는데 돌려달라고 소송 걸려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원리를 설명하게 되면은 하실 분들은 계약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패스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중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중개가 안 되거나 좀 더 안전한 집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쌓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은 고객이 걱정을 안 하게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제대로 이제 알고는 있어도 말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 안 하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고 있으니까, 초반에 사실 왜 저 사람들은 건축을 해서 전세금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집을 안 사지? 똑같은 돈인데? 이런 경우도 있고, 집을 샀는데 돈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원리지? 하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시장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저 사람한테 뭐가 이익이 생겼을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고객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중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중개사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의 돈을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분양사와 전세 계약을 하는 건가요? 분양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건축주가 많이 나와요. 건축주가 하는데, 이 분양 대행사라고 해서 분양 대행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분들이 그 대리 서류 있잖아요,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안전하게 계약은 하긴 합니다. 다 서류도 있고. 신탁 계약이면 신탁사랑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신탁 계약은요, 신탁이 뭔지는 다들 아시나? 이거 요즘에는 최근에는 많이 알게 됐는데, 원래 신탁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신탁이라는 게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뭐 방공제라든지 해서 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버튼홍의 건물인데, 버튼홍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신탁사에서 넘기면은 신탁사에서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은 원래 1억 받을 수 있는 돈을 1억 2천 이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내용은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와 이 신탁을 맡긴 버튼농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요게 등기소에 가면요, 등기소에 가면은 신탁 원부라는 게 있어요. 이 신탁 원부 안에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싹 넘기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안 그래도 어저께도 신탁 원부 한 2 받은 것 같아요. 고객들이 이거 물어보실 때 저한테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요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네이버 창에다가 신탁 원부 치시면요, 대행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맡기시면은 PDF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신탁 원부를 보면은 신탁 원부 제 2021-땡땡땡땡호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신탁 원부에 위탁자가 누군지, 위탁자
버튼홍, 수탁자, 뭐 무궁화 신탁 주식회사,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 해서 신탁사가 몇 개 안 돼요. 생각보다 다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청 대리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탁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신탁의 제1조부터 뭐 법조항처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신탁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신탁 기간, 신탁 금지, 뭐 매입 이런 거 나오고 쭉 나오다 보면은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것도 나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공사 대금 도급 계약은 어떻게 해라. 건축주는 어떤 걸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신탁 계약이라 그러면 이거 읽을 줄 아셔야 돼요.